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5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보통 저희 병원이 월요일이 제일 바쁜데요. 제가 주말에 좀 나와가지고 일을 미리 해놔가지고 오늘 좀 여유 있는 월요일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목요일날 저녁에 8시부터 한 10시 반까지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나 듣습니다. 이제 줌 수업인데 박자세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 박문호 교수님이라고 워낙은 전기 전자공학과 이런 거 전공하신 분인데 정말 과학 전반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시고 또 배운 거를 이렇게 나눠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처음 알았는데 상당히 예전부터 활동을 하셨고 벌써 은퇴하시고 꽤 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화면으로만 뵀지만 머리가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이고요. 뇌과학을 쭉 해주시다가 2시간은 또 지구과학을 2주 연속을 해주셨고 요번 주에는 이제 양자역학 이걸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이제 그 책에 대한 내용하고 또 다른 내용 이렇게 섞어서 원래는 2시간 반을 강연을 해 주시는데 보통은 이제 3시간 가까이 11시까지 이렇게 강의를 해 주십니다. 항상 한 100명 이상이 줌으로 접속을 해서 이렇게 강연을 듣는데 저는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듣는 것 자체로도 너무 힘든데 듣고 나면 참 좀 뿌듯한 느낌도 들고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호기심이 많으실까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참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머릿속에 넣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참 이렇게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애지간한 걸 다 알 수 있는 세상에서 저렇게 머릿속에다 저걸 다 넣어야 되나 이런 회의가 가끔 들기도 하지만 참 그분의 자세가 참 본받고 싶어져서 뭐 이제 한 달이지만요. 네, 꾸준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들으시는 분 중에는 벌써 20년째 이렇게 듣고 계신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참에 이제 지난주에 논문 하나 읽었는데 이제 호기심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요약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궁금한 노년, 건강한 노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더 잘 아는 사람일수록 질문이 많습니다. 무슨 질문이건 던지고 되묻고 궁금해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오랜 세월을 견디는 뇌의 윤활유가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한 대규모 연구는 나이 든 사람들의 궁금증이 단순히 남은 삶을 흥미롭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인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은 생각보다 더 오래 유지됩니다. 미국 UCLA를 비롯한 국제 공동연구진은 20세부터 84세까지 다양한 연령의 성인을 대상으로 호기심이 나이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호기심이란 말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기질적 호기심과 상태적 호기심으로 구분했습니다. 기질적 호기심은 성격처럼 비교적 고정된 특성이며 상태적 호기심은 특정 정보나 자극을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생기는 궁금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조용한 사람이 퀴즈 프로그램에서 눈을 빛내며 정답을 외치는 장면이 바로 상태적 호기심의 전형입니다. 연구 결과는 놀랍습니다. 기질적 호기심은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상태적 호기심은 중년기에 잠시 낮아졌다가 노년기에 오히려 증가하는 곡선을 그렸습니다. 중년은 스트레스가 많고 시간도 부족한 시기입니다. 반면 노년은 비로소 관심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인생을 책장으로 비유하자면 젊은 시절은 다양한 책을 훑어보는 시기이고 노년은 진짜 좋아하는 책을 천천히 음미하는 시기입니다. 이때의 호기심은 더 깊고 더 정제되어 있으며 뇌를 더 단단하게 붙잡습니다. 실제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은 역사나 과학, 음식에 관한 퀴즈 문제에 대해 젊은 층보다 더 강한 호기심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지 재미를 넘어 뇌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연결하려는 본능적인 활동일 수 있습니다. 기존 지식과 연관된 정보는 뇌에 덜 부담을 주면서도 더 쉽게 저장되고 더 오래 기억됩니다. 호기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학습의 불씨이며 노년기의 뇌가 외부 자극에 스스로 깨어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번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을 잃는 것이 아니라 관심의 방향이 정밀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뇌는 여전히 배우고
연결하며 확장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새롭게 궁금해하고 나만의 관심사에 몰두하는 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실제 전략입니다. 결국 지적인 갈증을 유지하는 사람은 나이 들어도 생각이 마르지 않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왜? 라고 묻는 순간 우리의 뇌는 여전히 살아있는 배움의 도서관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서장원 고모님이라는 저보다 한 10년 위에 선배님을 한번 만나 뵀는데요. 그분은 진짜 눈에서 호기심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호기심이 참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 보면서 나도 이제 10년 후에 저런 호기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누군가의 뭔가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는 그 내용을 주입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제 호기심을 유발하는 게 제일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깨달음은 어떤 좋은 질문을 했을 때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논문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스 원이라는 잡지고요. 여기는 오픈 억세스라서 특별한 구독 없이도 모든 사람이 이제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원문을 다 볼 수가 있고요. 예전엔 이게 다 영어라서 이걸 어떻게 읽어보나 했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논문을 다 첨부해 드리는 거는 챗GPT라든지 뭐 퍼플렉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막 나오던데 이런 데 넣고 좀 요약해 달라 그러면 이제 일단 요약을 해주고 또 거기서 궁금한 걸 더 물어보면 계속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제 스승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논문 이렇게 첨부한 거 그냥 이런 거 왜 보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Curiosity across the adult lifespan, 성인의 인생을 통과해서 어떤 그 호기심, age-related differences in state and trait curiosit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이에 연관된 어떤 그 차이점이고요. state curiosity가 있고 trait curiosity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trait curiosity라는 게 이 타고난 어떤 궁금증, 호기심, 이제 기질적인 그런 호기심이라고 번역을 했고, state curiosity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황적인 호기심, 상태적 호기심 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두 이제 1218명 그 정도가 이제 참여를 했고요. 남자 여자는 이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 인종별로 보면 화이트가 제일 많네요. 네. 그림 요약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에 들면서 28세부터 84세까지 했다 그랬죠. 각각이 이제 점이고요. 에피스테믹 큐리오시티 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트레이트라고 돼 있죠. 그래서 기질적인 호기심을 보이는 건데 3점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감소하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호기심 점수는 이제 한 3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average curiosity rating이란 거는 이제 1점부터 10점까지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상황적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퀴즈 프로그램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느냐 그 정도를 이제 주관적으로 물어본 거라고 하고요. 보시면 20대에는 이제 7.5점 가까이 됐다가 이제 40대, 50대 되면서 조금 떨어지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그 퀴즈 문제는 더 알고 싶어 하는 그런 호기심이 생긴다 그러네요. 이게 이 논문의 가장 핵심이고, 네, 마지막 그림은 이쪽으로는 이제 상태적 호기심, 그 다음에 이거는 기질적 호기심인데, 상태적 호기심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기질적 호기심이 올라간다. 그래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 그 정답을 궁금해하는 것이 자기의 호기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논문을 요약을 해보면 이제 타고난 그런 호기심은 나이가 들수록 좀 떨어질 수가 있지만 어떤 상태적인 호기심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어도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호기심을 잘 유지하면서 지내는 게 뇌 건강에 좋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이제 호기심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특히 기질적 호기심, 네, 제가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서요. 그거는 이제 GPT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 사용된 호기심은 에피스테믹 큐리오시티 스케일이라 그래서 ECS이고요. 모두 10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리트만이라는 사람이 2008년도에 만들었다는데 이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측정을 한다 그러네요. 첫 번째가 인터레스트 타입 에피스테믹 큐리오시티라고 해서 인터레스트가 흥미잖아요. 그래서 새롭고 흥미로운 정보를 즐기는 성향을 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디프리베이션 타입 에피스테믹 큐리오시티라고 해서 이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성향을
본다 그럽니다. 뭔가 모르면 이제 찜찜해서 그걸 어떻게든 알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이제 보시면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것이 즐겁다. 이건 이제 인터레스트 유형. 또 나는 익숙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 배우는 것을 즐긴다. 이것도 인터레스트고요. 나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즐긴다. 인터레스트.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싶어진다. 예, 인터레스트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프리베이션 타입이 6개가 있습니다. 나는 정답을 모르면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의 문제에 몇 시간씩 매달릴 수 있다. 나는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답답함을 느낀다.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 있을 때 잠이 오지 않는다. 나는 어떤 것이든 완전히 이해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낀다. 질문의 답을 모르면 불편함을 느낀다.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호기심에도 이런 두 가지가 있다는 게 좀 신기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터레스트 타입인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거를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큰 것 같고, 뭐 모른다고 해도 뭐 그냥 전문 내가 알 필요가 없는 거지 해서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건 아닌데요. 이런 쪽으로 또 성향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인터레스트 타입인지 디프리베이션 타입인지 이런 거를 알아보는 것도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럴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호기심을 인터레스트하고 디프리베이션으로 나누는 게 좀 궁금해 가지고 왜 그렇게 나누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레스트 타입은 새롭고 흥미로운 정보를 즐기면서 추구하는 호기심이다. 핵심 동기가 즐거움과 흥미라는 거고요. 정서 상태는 긍정적인 감정이다. 대표적으로 이제 창의적 학습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탐색한다는 거고요. 디프리베이션 타입의 큐리오시티는 무언가 모르는 상태가 불편해서 그것을 해소하려는 호기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과 긴장 해소가 핵심 동기랍니다. 정서적인 상태는 이제 몰라서 좀 찝찝하거나 답답한 상태고요. 대표적인 행동은 집요한 탐색, 문제 해결 행동 등이라는데요. 이 디프리베이션 타입 큐리오시티를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많은 암 환자들이 좀 이런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암에 걸려서 이 암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환자분들은. 그러니까 뭔가 그걸 모르면 내 병을 치료하는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는 호기심, 그러다 보니까 더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뭐 이런 거라서 무슨 유방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 암환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의 그런 호기심은 호기심이지만 조금 이렇게 정서적인 상태가 긴장이 되는 상태라서 그렇게 좋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즐겁고 흥미가 있고 공부 새로운 걸 아는 게 재밌어서 하는 호기심인데요. 인터레스트 타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신이 어떤 타입의 호기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미리 알아보는 거는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게 많이 이용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시를 봤을 때 이제 보시면요, 그 갤러리에서 그림을 볼 때 흥미형은 이거 전혀 몰랐던 작품인데 독특한데 이러면서 빠져드는 거고요. 결핍형은 같은 그림을 보고 제목을 보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왜 제목이 낙하하는 자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의미를 모르는 게 답답해서 이제 보는 거.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결국 작가 인터뷰까지 검색해 봐서 알아야 이제 마음이 놓인다. 그래서 뭔가를 알았을 때 마음이 놓이는 거 결핍형이고요. 몰랐을 때 흥미를 느끼는 게 흥미형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친구가 해준 음식에서 낯선 향신료 맛이 났을 때 이 향이 뭐지? 이국적이고 좋다. 새로운 맛을 경험하는 것이 즐거워서 더 알아보고 싶을 때가 흥미형. 입에 익지 않은 맛인데 낯설은데 뭐가 들어갔지? 뭐가 들어간지 몰라서 답답하고 불안하다. 이거 설마 알레르기가 있는 재료인가? 안심할 때까지 집요하게 물어보는 게 이제 결핍형이랍니다. 저는 주로 흥미형이라서 이 결핍형이 하는 행동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뉴스 기사에서 양자 컴퓨터라는 단어를 봤을 때 양자 컴퓨터 이름부터 멋있다. 이게 그냥 새로운 개념이 궁금해서 가볍게 찾아보는 게 흥미형. 네. 그런데 이제 결핍형은 양자 컴퓨터가 기존 암호 체계를 무너뜨린다고? 근데 이게 뭐야? 이러면서 모르면 불안하고 무슨 의미인지 꼭 알아야 이제 직성이 풀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뭐 앱을 만든다거나 웹 디자인을 한다거나 뭐 뉴스 기사를 뽑는다거나 할 때 흥미를 유발하는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결핍인 사람을 자극하는 기사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질문을 딱 주고는
뒤에 낚시성으로 답은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핍형인 경우에는 그 답이 그 안에 들어있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기사를 읽어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전략에서 흥미형을 활용한 전략은 넷플릭스나 마찬가지 계속 흥미를 끌만한 작품들을 익숙한 것하고 새로운 것을 연결해서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거고요. 결핍형을 이용하면은 이해학을 끊자 치매가 줄었다 이렇게 해놓고는 결말을 생략을 하는 거죠. 이해학이 뭔지 궁금해하게. 네, 또 듀오링고에도 뭐 그런 게 있다네요.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제 듀오링고에서 이런 거 못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일부 정보만 보여주고 더 보기로 클릭을 유도하는 이런 거는 이제 결핍형을 활용했다고 하네요. 논문을 읽으면서 좋은 거는 이렇게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로 또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이런 게 진짜로 그 흥미형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또 결핍형 호기심인 분은 뭐야 이거 유튜브 끝까지 다 들었는데 내가 궁금한 거는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해결이 안 됐네 이러고 또 더 새로운 거를 끝까지 알 때까지 찾아보시지 않을까 약간 걱정도 되긴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흥미형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이 제 유튜브에 좀 오셔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이게 나이가 들면 뇌라는 게 뭐 완전히 새로운 거를 알아보기는 힘들지만 기존에 이제 쌓여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씩 더 더해지면 이제 지혜의 폭이 깊어지는 거니까 이런 상황적인 그런 흥미형 호기심은 끝까지 유지하시는 게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